여러분은 금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안전자산? 위기 때 오르는 것. 이런 생각하시죠? 그런데 2026년 1월 30일 금값이 하루 만에 12% 폭락했습니다. 은은 무려 36%가 빠졌고요. 블룸버그는 이날을 43년 만에 최악의 하루라고 보도했습니다. 모닝스타는 7조 달러가 하루 만에 증발했다고 전했고요. 금 투자하신 분들 많이 놀라셨죠? 그런데 말입니다. 월스트리트의 전설적인 투자자들은 이 폭락을 보고 오히려 드디어 왔구나라고 했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이번 폭락이 왜 일어났는지. 둘째, 50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셋째,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끝까지 보시면 폭락장에서 돈을 잃는 사람과 버는 사람의 차이를 아시게 됩니다. 자, 먼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리해 볼게요. 금값이 온스당 5,602달러까지 올랐다가 하루 만에 4,745달러로 떨어졌습니다. 857달러가 증발한 거예요.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요. KRX 금 1돈이 100만 원을 찍었다가 88만 원까지 떨어진 겁니다. 은은 더 심했어요. CNBC 보도에 따르면 은은 하루에 36% 빠졌는데 이건 1980년 이후 최악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된 걸까요? CNBC와 블룸버그가 분석한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새 연준 의장 지명.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워시를 다음 연준 의장으로 지명했어요. 케빈 워시는 매파라고 알려진 인물입니다. 매파가 뭐냐고요? 쉽게 말해서 금리 높이자파예요. 금리가 높아지면 금이 불리해집니다. 왜냐하면 금은 은행 이자처럼 돈을 안 줘요. 그냥 금고에 넣어두면 끝이에요. 그런데 은행 예금은 이자를 주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금 갖고 있느니 예금하자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강달러 정책 재확인.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가 미국은 강한 달러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어요. 달러와 금은 시소 같은 관계예요. 달러가 올라가면 금이 내려가고 달러가 내려가면 금이 올라가요. 미국이 달러 강하게 가겠다고 하니까 금이 눌린 거죠. 세 번째, 선물거래소의 증거금 인상.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선물거래는 일종의 예약 구매예요. 나 다음 달에 금 살 건데 가격 지금 정해두자라고 하는 거죠. 이때 계약금 같은 걸 내는데 이걸 증거금이라고 해요. CME 거래소가 이 증거금을 21%나 올렸어요. 계약금이 갑자기 올라가니까 돈이 부족한 투자자들이 못 버티겠다 하고 팔아버린 거예요. 이게 눈덩이처럼 커져서 폭락이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1974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블리온 볼트라는 금투자 전문 리서치 회사가 이번 폭락을 1974년과 비교하는 분석을 냈는데요.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비슷합니다. 1970년대 초 금값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온스당 35달러에서 시작해서 200달러까지 무려 457%가 올랐습니다. 왜 올랐을까요? 1971년에 닉슨 대통령이 이제 달러와 금의 교환을 안 해주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동안 달러는 금으로 바꿀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을 깬 거예요. 사람들이 달러를 못 믿겠다 하면서 금을 사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1974년 말 갑자기 금값이 반토막 났습니다. 200달러에서 103달러까지 47%가 폭락했어요. 당시에도 금 끝났다, 버블 꺼졌다 이런 말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금값이 85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폭락 후 6배 이상 오른 거예요. 블리온 볼트의 분석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금의 대세 상승장에서 중간 조정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1974년 폭락은 끝이 아니라 쉬어가기였다. 왜 1974년 폭락 후에 금이 더 올랐을까요? 당시 미국은 인플레이션과 싸우고 있었어요. 물가가 너무 올라서 문제였죠. 1979년에 폴 볼커라는 사람이 연준 의장이 됐는데 이분이 아주 과감한 결정을 합니다. 금리를 20%까지 올려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3%대잖아요. 20%가 얼마나 높은 건지 감이 오시죠? 볼커 의장은 인플레이션 잡으려면 어쩔 수 없다고 했어요. NPR의 보도에 따르면 볼커의 고금리 정책은 인플레이션은 잡았지만 경제에 큰 고통을 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금값은 오히려 폭등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혼란 속에서 뭘 믿어야 하지 할 때 금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도 1974년처럼 될까요?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1980년에 미국 정부 빚이 GDP의 30%였어요. 지금은요? 120%가 넘습니다. 스탠포드대 경제정책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부채 수준에서 1980년대처럼 금리를 급격히 올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빚이 1억인 사람은 금리 올라도 이자 내면서 버틸 수 있어요. 근데 빚이 4억인 사람은 금리 조금만 올라도 이자 감당이 안 되죠. 지금 미국이 그 상황이에요. 빚이 너무 많아서 금리를 막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알자지라의 최근 분석도 이 점을 지적했어요. 1980년대와 달리 오늘날의 미국은 높은 부채 때문에 금리를 급격히 올리기 어렵다. 이는 금에 유리한 환경이다. 자, 이제 실전 얘기를 해볼게요. 한국에서 금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금 ETF입니다. ETF가 뭐냐고요? 쉽게 말해서 금을 쪼개서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금괴 하나가 1억이라고 쳐볼게요. 이걸 10만 원짜리 1000개로 쪼개서 주식시장에서 거래하는 거예요. 그러면 10만 원으로도 금에 투자할 수 있잖아요. 한국에 있는 대표적인 금 ETF 두 개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에이스 KRX 금현물 ETF. 이 ETF는 진짜 금을 삽니다. 가짜 아니고요. 한국 거래소에 있는 진짜 금을 사서 보관해요. 가장 큰 금 ETF라서 순자산이 5조 원이 넘습니다. 한경보도에 따르면 이 ETF가 국내 금 ETF 중 가장 규모가 크다고 해요. 수수료는 연 0.5%입니다. 두 번째, 타이거 KRX 금현물 ETF. 이것도 진짜 금을 사는 ETF인데 장점이 있어요. 수수료가 0.15%로 가장 저렴합니다. 헤럴드 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 ETF 순자산이 1조 원을 돌파했다고 해요. 금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아진 거죠. 중요한 팁 하나 드릴게요. 세금 아끼는 법입니다. 금 ETF를 일반 계좌에서 사면 수익의 15.4%를 세금으로 내야 해요. 근데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연금 계좌에서 사면요. 세금이 3.3%에서 5.5%로 확 줄어요. 같은 금 투자인데 세금이 3배나 차이 나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손해입니다. 한 가지 경고해 드릴 게 있어요. 레버리지 ETF 조심하세요. 레버리지 ETF는 2배로 따라간다는 상품이에요. 금이 10% 오르면 20% 오르고 금이 10% 떨어지면 20% 떨어지는 거죠. 문제는요. 이번 폭락 때 레버리지 금 ETF가 하루에 20% 가까이 빠졌어요. 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레버리지 ETF는 하루 변동폭이 커서 단기간에 큰 손실을 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레버리지는 비유하자면 양날의 검이에요. 잘 되면 2배로 벌지만 잘못되면 2배로 잃어요. 그리고 오르내림을 반복하면 손실이 누적되는 구조적 문제도 있어요. 초보자분들은 그냥 1배짜리 일반 금 ETF를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금 얘기하다 보면 항상 나오는 게 은이에요. 이번에 은이 36% 폭락했는데 오히려 기회다라는 분석도 많거든요. 금과 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모건 스탠리 분석에 따르면 금은 거의 순수한 투자 자산이지만 은은 절반 이상이 산업용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은이 어디에 쓰이냐고요? 태양광 패널, 전기차 배터리, 스마트폰 같은 데 들어가요. 스테이트 스트릿을 분석에 따르면 은 수요의 55에서 59%가 산업용이라고 해요. 금은 산업용 비중이 10%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은은 금보다 변동이 크답니다. 금이 10% 움직이면 은은 15에서 20% 움직여요. 오를 때도 더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때도 더 많이 떨어지는 거죠. 은을 비유하자면 금의 동생인데 성격이 더 급해요. 금 대비 은 가격을 보는 지표가 있어요. 금은비라고 합니다. 금 1온스 가격을 은 1온스 가격으로 나눈 거예요. 지금 금은비가 57대 1 정도 됩니다. 금 한 돈 살 돈으로 은을 57돈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골드실버닷컴의 분석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금은비가 80 이상이면 은이 상대적으로 싸고 50 이하면 비싸다고 합니다. 지금 57이면 중간쯤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국에서 은에 투자하려면요. 코덱스 은선물 H ETF가 있어요.
글로벌 이코노믹 보도에 따르면 이 ETF가 2025년 수익률 50%를 돌파해서 전체 ETF 중 1위를 했다고 해요. 뒤에 H가 붙어 있는데 이건 환해지라는 뜻이에요. 환해지가 뭐냐고요? 달러 환율 변동의 영향을 없애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은값이 10% 올랐는데 달러가 10%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원화 기준으로 보면 수익이 0이 될 수 있어요. 환해지 상품은 이런 걸 막아줍니다. 단 환해지에도 비용이 들어요.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달러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환해지 안 된 상품이 나을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달러 강하면 금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물으세요. 맞는 말이에요. 보통은 그래요. 달러와 금은 시소관계니까요. 그런데 최근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2025년에 달러도 올랐는데 금도 올랐거든요. BNN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2025년 달러 인덱스가 9에서 10% 올랐는데 같은 기간 금은 61%나 올랐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Sell America, 미국을 팔아라 현상 때문입니다. JP모건 프라이빗 뱅크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이 미국 국채 보유량을 6,880억 달러까지 줄였는데 이는 17년 만에 최저 수준이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 중국이 미국한테 빌려줬던 돈을 계속 회수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2022년에 러시아 자산을 동결한 것을 보고 중국이 우리도 언젠가 저럴 수 있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중국은 미국 국채 대신 금을 사고 있어요. 달러의 세계 외환 보유액 비중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56.32%인데 30년 만에 최저입니다. 물론 아직도 달러가 1등이에요. 하지만 예전만큼 압도적이지는 않다는 거죠.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건 원달러 환율이에요. 지금 환율이 1,460원대로 높거든요. 금값이 달러로 떨어져도 환율이 높으면 원화 기준 금값은 덜 떨어져요. 반대로 말하면 나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원화 기준 금값도 같이 떨어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골드킴프, 한국금 프리미엄이 플러스 5.4% 정도 붙어 있는데 이건 한국에서 금이 해외보다 5.4% 비싸다는 뜻이에요. 환율 효과가 반영된 거죠. 개인 투자자들이 금 끝났다, 팔아야 한다 할 때 각국 중앙은행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금을 사고 있습니다. 엄청나게요. 세계 금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863톤 샀어요. 금액으로 치면 700억 달러 이상이에요. 863톤이 어느 정도냐고요? 올림픽 수영장 하나를 가득 채우고도 남을 양이에요. 왜 이렇게 사들일까요? 세계금협회 설문조사 결과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는 이유 1위는 위기 때 안전하니까, 2위는 역사적으로 가치를 지켜왔으니까 였어요. 특히 중국이 적극적이에요. 공식 발표로는 중국 금 보유량이 2,280톤 정도인데요. 전문가들은 실제로는 5,000톤 이상일 거라고 추정해요. 왜 숨기냐고요? 금을 많이 산다고 발표하면 가격이 올라가니까요. 조용히 사는 게 이득이에요. 골드실버.com의 분석에 따르면 2022년 러시아 제재 이후 신흥국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이 급증했다. 이들은 달러 자선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언제 우리 돈도 동결당할지 모르니까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금을 사자는 거예요. 한국은행도 2025년에 14년 만에 금을 샀어요. 중앙은행들이 이렇게 금을 사들이면 뭐가 좋으냐고요? 바닥 가격이 높아져요. 아무리 금값이 떨어져도 중앙은행들이 이 가격이면 사야지 하고 받쳐주니까 완전히 바닥으로 추락하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똑같은 시장에서 왜 어떤 사람은 돈을 벌고 어떤 사람은 잃을까요? 모닝스타 연구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은 포모, 즉 놓칠까봐 두려운 심리 때문에 고점에서 사고 공포 때문에 저점에서 파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포모가 뭐냐고요? 나만 빼고 다 돈 버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금값이 막 오를 때 나도 빨리 사야지 하고 뛰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보통 꼭대기예요. 그리고 폭락하면 무서워서 팔아요. 그때가 바닥이고요. 비유해 드릴게요. 파티가 한참 무르익어서 사람들이 완전 재밌다고 할 때 들어가면요. 그게 거의 파티 끝날 때예요. 진짜 재밌는 시간은 이미 지나간 거죠.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금 사야 해 라고 할 때 사면 그게 꼭대기일 확률이 높아요. 달바라는 투자자 행동 연구기관이 있어요. 이 기관의 연구 결과가 충격적인데요. 평균적인 개인 투자자는 시장 수익률보다 3%포인트 낮은 수익을 낸다. 왜 그럴까요?
잘못된 타이밍에 사고 팔기 때문이에요. 오를 때 뒤늦게 사고 떨어질 때 무서워서 파니까 시장보다 못한 성적을 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적립식 투자가 답이에요. 매달 정해진 금액을 투자하는 거예요. 금값이 비싸면 적게 사고 싸면 많이 사게 되니까 평균 매입 가격이 낮아져요. 이걸 시간 분산 투자 또는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하는데요. 어려운 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핵심은 한 번에 몰빵하지 말고 나눠서 꾸준히 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언제 사야 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꾸준히 사면 돼요. 오늘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1월 30일 금 폭락은 43년 만에 최악이었지만 원인이 있었어요. 새 연준 의장 지명, 강달러 정책, 증거금 인상이 겹친 거예요. 둘째, 1974년에도 비슷한 폭락이 있었는데 그 후 금값은 6배 이상 올랐어요. 대세 상승장의 중간 조정이었던 거죠. 셋째, 지금은 1980년대와 달라요. 미국 부채가 너무 많아서 금리를 막 올리기 어려워요. 이건 금에 유리한 환경이에요. 넷째, 중앙은행들이 금을 역사적으로 많이 사고 있어요. 이건 금값의 바닥을 받쳐주는 역할을 해요. JP모건은 금값이 6,300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전망했고 UBS는 낙관적 시나리오로 7,200달러를 제시했어요. 물론 전망은 틀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장기적 관점이에요. 불리온 볼트의 결론을 다시 한번 인용하면요. 50년 전 역사가 가르쳐주는 것은 금의 폭락은 끝이 아니라 쉬어가기라는 것이다. 폭락장에서 무서워서 파는 사람이 있고 기회다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50년 후 2076년의 투자자들도 지금 이 시기를 돌아보면서 그때 산 사람들이 현명했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돈이 되는 경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